그때는 2014년 12월 29일 밤 9시 40분경 119로 다급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기 불 났어요, 불! 뭔가 펑 하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2층 집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저 빨리 좀 와주세요. 펑 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스 같은 게 터졌나? 그쵸, 그거 뭐 터지는 소리잖아요, 네, 그게. 그쵸. 만약에 그 상황에 집에 사람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큰일인데요. 큰일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화재 신고가 들어온 것이 저희 관내에서 제일 먼 곳이었습니다. 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었고요. 형이 있는 이제 과수팀이랑 저희랑 동시에 출동을 했는데 가는 내내 무전이 올 때마다 가슴이 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전이 올 때마다 그러면 현장에 계속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출동을 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가 나왔다고 무전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네, 누가 돌아가셨네 하고 가고 있는데 무전에서 또 그러는 겁니다. 시체가 한 곳 더 나왔다는 겁니다. 뭐지? 이것도 큰일인가? 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또다시 시체가 또 나왔다고 무전이 나오더라고요.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현장으로 가는 사이에 계속 무전이 온 거네요? 이거 지금 받은 것만 벌써 세 세 번이잖아요. 명인데 불이 아주 크게 난 모양인가 봐요. 아까 신고 들어온 게 밤 9시 40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뭐 그냥 한밤중에 난 화재도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망자가 나온 걸까요?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1층은 빈집이었고 2층에 이제 새 들어있는 집에만 불이 거센 상황이었고요. 마을 주민들도 놀라서 많이 나와 있었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었나 보네요. 집이 그렇게 불타고 있으면 막 안타까워서 아, 그럼요. 밖에서 그 화마를 지켜만 보고 발망 그럼요, 동동 굴고 그럼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안타까워할 정도면은 화재 규모가 이게 뭐 짐작이 안 되는데요? 현장에 도착하니까 그 화염과 연기가 엄청났어요. 연기 때문에 그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보통은 저희가 화재 진압이 다 된 이후에 현장에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신이 세 구나 나온 대형 사고였기 때문에 당장에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하고 코를 막고 급히 화재가 난 2층으로 가려고 계단을 딱 올라서는데 자그마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망자네요? 그럼 설마 아이 작으면 시신이 아이 작았다 그러면 아이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엄마와 아이 셋이 모두 사망한 상황이었는데요. 아이들 나이가 고작 12살, 9살, 6살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우, 어린애들이네. 아이 아니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9시 반. 완전히 깊은 잠에 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리면 좀 일찍 자는 집도 있거든요. 9시나. 그쵸. 그때 자는 데 있는데. 근데 지금 엄마와 아이 셋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는요? 현장에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2013년 3월쯤에 이 가족들이 이사를 왔는데 2달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아버지는 거의 보이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 집에 살던 일가족이 다 모두 사망한 거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죽음으로 몰고 간 불은요, 순식간에 모두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쪽이 안방인가 봐요. 그러니까 외관은 멀쩡한 것 같아. 저쪽이 까맣네요. 근데 안방 위에가. 네, 외관으로 보기에는 그냥 얼핏 봐서는 멀쩡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표시된 그 집 마당에 창문 샤시 틀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예 통째로 샤시가 떨어진 거네요. 네. 오른쪽 창문에 지금 있는 저 샤시가 그게 날라온 거잖아요.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2층 안방 창틀이 통째로 바닥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터진 거잖아요.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집안 전체가 잿더미가 돼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의 유리창도 다 깨져 있는 상태였고요. 심각하죠.
보이는 방향으로 왼쪽이 안방, 오른쪽이 작은 방이었는데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벽면이 모두 하얗게 타 있더라고요. 벽면이 하얗다. 백화현상. 백화현상은 정말 강력한 불이 나서 산소하고 그 유기물들이 결합을 하면서 이 벽에 저렇게 하얗게 보일 정도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통창이 날아갈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불이 났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안방에 보통 보면은 저렇게 압력으로 크게 폭발이 일어날 만한 물건이 사실 없어요. 보통 그렇죠. 일반 가정집에서. 근데 어쩌다가 저렇게 폭발까지 일어났는지 그게 지금 굉장히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보통 폭발이라고 하면 이제 주방에서 가스나 이런 게 폭발했을 것 같은데 가전제품이 터진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될까요? 그게 쉽지 않죠. 이게 왜냐면 통창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저희도 펑 소리가 났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주방이었거든요. 근데 가스레인지 밸브가 잠겨 있었고 주방 싱크대가 멀쩡하더라고요.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 창틀이 떨어졌다면 안방에서 폭발이 있었을 걸로 보고 전선이 끊어진 흔적이나 전기가 누전된 흔적도 찾아봤는데 그런 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야, 야, 이건 뭐지? 아니, 가스도 아니야, 전기도 아니야. 그러면 대체 순간적인 큰 화재가 날 만한 그 원인이 뭐라는 거죠? 뭐 때문에 불이 났길래 펑 소리가 난 거지? 현장이 너무 어둡고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해가 뜨기를 그래서 기다렸어요. 일단은 사망자들이 발견된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위치가요? 자다가 변을 당한 거 아닌가? 과연 이 화재는 잠든 사이에 발생했던 걸까요? 어머?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실 소파 밑에서 큰아들이, 주방 식탁 아래에서 막내가, 작은 방에서 엄마와 딸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안방에서 폭발했잖아요. 그러게요. 안방에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위치만 봐도 모두 잠들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의 경우는 마치 창고처럼 물건이 가득 차 있기도 했었거든요. 잠들어 있던 게 아니라면, 그럼 못 빠져나온 거예요? 불이 나기 전에 사망했다든가 아니면 못 빠져나오게 밖에서 누가 문을 잠가놨다든가. 어머, 너무 끔찍해 그러면. 저희도 그럴 가능성을 보고 급히 시신이 이송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체에 대한 검시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모두 코에서 매가 나왔습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가족들 모두가 숨을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 못 빠져나온 거네요? 그러면 살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떡해. 야, 그럼 엄마가 딸만 안고 이렇게 나온 건가? 근데 이거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대피할 정도의 맨정신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호흡은 계속 하기 때문에 매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다른 이유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다른 이유? 그렇다면 현관문으로 빠져나올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뭐 혹시 약에 취해 있었다든지? 누군가에게 심한 공격을 당한 상태였거나. 제가 볼 때는 엄마가 그런 판단을 못 내릴 정도면 아이들은 못 나가거든요. 그쵸, 그쵸. 나갈 수 엄마 옆에 무조건 붙어 있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네. 그럼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검시를 한 결과 모든 시체에서 그 상흔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습니다. 식탁이랑 소파에서 발견된 두 아들만 그 신체의 일부분만 물에 타서 그런 상태였어요. 일부만. 그 거실에 있는 아이들만 그렇게. 화염에 노출이 된 거죠. 그쵸. 근데 또 작은 방에 있던 모녀는 멀쩡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시간에 누군가 집에 다녀간 흔적은 없었을까요? 아마 혹시 그 근처에 이제 CCTV라든지. 주변이 다 농가라 집 인근을 비추는 CCTV는 없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뭐 이 집에 그 화재 전후로 누가 다녀갔는지, 불이 왜 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알 수 없는 거죠. 야, 대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말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님은 신고 당시에 혹시 수상한 걸 목격한 사람은 없는지 네. 이들 가족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자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신고자와 주민 몇몇을 바로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바로요? 새벽 시간에. 그렇죠. 이 워낙 큰일이니까. 네. 네. 그래서 수상한 걸 봤던 뭐 목격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신고하신 분도 이제 친척 집에 놀러 왔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 길에 갱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난 쪽을 봤더니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상한 움직임이나 뭐 자세한 걸 보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펑 하는 소리가 났을 땐 이미 불길이 셌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폭발이 나자마자 불길이 거세졌다면 휘발유나 신나같이 강한 휘발성을 갖고 있는 이런 매개물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짧은 시간에 폭발을 일으킬 만큼 불이 확 붙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방화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당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아니 그런데 어떤 누가 어린 자녀가 셋이나 있는 그런 일반 가정집에 이런 끔찍한 불을 지른답니까? 혹시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었나요? 마을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이제 집 앞에서 대성통곡하던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마 그 집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망한 여성을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처럼 가까이 지냈다던 그 여성 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는요 최 씨보다 3살 많은 언니였습니다. 최 씨가 이사를 올 무렵 이웃에 살아서 비슷한 또래의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가까워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 최 씨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강 씨가 소개를 해줄 정도로 서로 사정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주던 사이라고 했습니다. 아유 뭐 그러면 정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맞는데 네. 가족이네요. 같은 또래 아이들도 키우니까 네. 뭔가 통하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뭐 육아도 서로 도와주고 뭐 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보고 그런 대성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강 씨란 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최 씨의 가족 관계를 물어봤더니 최 씨가 남편과 이제 별거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부터 떨어져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 살았구나. 네. 근데 왜 가족들과는 떨어져 살았던 걸까요?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사실은 간호가 더 필요해서 가족들의 도움이 더 절실했을 것 같은데. 교통사고 때 이제 뇌를 다쳐서 그런지 갑자기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이유 없이 최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답니다. 무서워서 이제 떨어져 지냈던 건데 그 별거가 길어지자 남편이 최 씨에게 이혼하면 애들이랑 너랑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죽여버린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하기도 해서 오락가락하는 남편 때문에 최 씨가 좀 겁이 난다고 했다더라고요.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아무리 뭐 다쳤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내뱉었을 때 그 아이들과 최 씨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너무 무섭죠.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죽이겠다는 소리 들으면 불안하죠, 아이들하고. 근데 그날 낮에 남편이 그 집을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최 씨가 낮에 문자로 애들 아빠가 왔다 갔다고 했답니다. 시동생이랑 둘이서 왔다고 하면서요. 시동생이랑 와가지고 둘이? 불안해지네. 에이, 그건 아니겠죠. 시동생이랑 와서.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닐 거예요. 형사님들은 이제 강 씨의 얘기를 듣자마자 당장 남편과 시동생을 급히 경찰서로 소환합니다. 일단 왔다 갔으니까. 남편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이게 한나라 씨에 당하면 뭔가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을 텐데. 굉장히 좀 망연자실이 있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듣고 병원을 다녀온 상황이었거든요. 아, 평소에는 막 그렇게 폭언도 하고 막 그랬지만 막상 소식을 접하고서는 되게 슬펐던 모양이네요. 그러면 최 씨와 이 남편이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가끔 뭐 싸우기는 했지만 심각한 갈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별거를 한 것도 아내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본가로 들어간 거라고 했고요. 협박 문자를 보낸 건 자기도 순간 화가 불쑥 나서 그런 거지 어떻게 자식한테까지 자기가 그럴 수가 있겠냐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
짐이 될까봐 그 말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친한 언니라는 강 씨 이야기는 약간 좀 다르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네. 사건 당일날 아이들 만나서 뭘 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던 거예요? 오후 2시쯤 아이들을 만나서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과자와 장난감을 사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후 5시경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간 것도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팔을 다쳐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랬다고 했고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이들 보러 와서 뭐 마트 데리고 가서 과자 사주고 장난감 사주는 거. 근데 이제 하필 사고 당일이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죠, 우리한테는. 어디까지를 믿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네. 의심스럽죠. 이렇게 밤샘 조사가 이어지고요.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다음 패를 현장을 감식하던 최영선님이 찾아내게 됩니다. 결정적인 패요? 아, 뭐 현장에서 뭐가 나왔나요? 연기가 다 빠져나가고 안방 바닥을 긁어내서 수사를 해보니 바닥에서 기름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휘발유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어머. 첫째가 발견됐던 거실 소파 밑에서도 휘발유가 확인됐습니다. 아까 그 인화물질. 역시나 이게 방화였던 거네요. 야, 그럼 야, 누가 그런 짓을 했지? 그러게요. 그런데 그때 그 1차 무검 결과가 나오면서 뭔가 확 뒤집어졌죠. 뭐가 나왔는데요? 사망자 전원에게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성분이 다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까지? 야, 이건 비몽사몽간에 화재 속에서 호흡을 했기 때문에 코에서 매가 나온 거네요. 네. 그쵸? 그러면은 야, 엄마가 극단적인 생각을 했나? 왜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빡빡해서. 그래서 백윤이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사망한 엄마가 졸피뎀 처방을 받은 게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라고 하고 저희는 현장에 있는 모든 그 물품들을 수거를 해서 감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엄마가 처방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 가족의 비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한 엄마가 우울증 증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그럼 엄마가 아이들한테 먹이고 본인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황상은 그걸 의심해 볼 수도 있긴 한 거죠. 가능성은 아주 없지 않아서 일단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족족 수거해서 감식을 의뢰했는데 맥주 캔이랑 음료수병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오더라고요. 나왔습니다. 애들 음료수에 졸피뎀. 그걸 타고 자기도 마실 맥주에다가 약을 샀다. 그리고 불을 질렀다. 근데 저는 굉장히 지금 의심스러운 게 시신이 발견된 위치를 보면 엄마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방식의 죽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끔찍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 부모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아이들의 옆에서 자기도 극단적인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시신이 한 장소에서 대체로 발견이 돼요. 근데 각각의 위치가 달랐잖아요. 그러네요. 엄마랑 딸은 창고방에서 따로 발견됐잖아요. 그쵸. 오히려 잠들었다가 가족들이 대피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큰아들 같은 경우에 소파 밑에서 휘발유가 나왔다. 이런 걸로 봐서는 큰아들은 바로 사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막내도 보면 불길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창고 방이었던 작은 방에서 엄마랑 딸이 발견된 것도 엄마가 딸을 데리고 대피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결국은 엄마가 이 3명의 자녀들을 다 대피시키지는 못하고 딸이라도 데리고 도피한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지. 의식이 있는 데서 그냥 불을 지르고 다 거기서 그대로 사망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채 씨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채 씨가 남편 없이도 착실하게 동네 밭일이며 식당 일이며 가리지 않고 하면서 아이들을 애지중지 보살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그럴 그럴 리가 리는 없겠지. 없지. 네. 그러면 누가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진짜. 누군가가 수면제를 이 일가족에게 먹이고 네. 불을 질렀다는 불을 얘기인데 지르고.
아내가 우울증 때문에 졸피뎀을 처방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이 일을 저지른 건 아니겠죠?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교통사고로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따로 떨어져 살자고 얘기했던 분이 에이 그런 거 아니어야 돼요. 그러고 아이들하고 다 있는데 일단 아이들의 과자와 장난감을 사줬다는 그 대형마트로 가서 CCTV나 구매 영수증을 모두 확인했는데 남편이 진술했던 시간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헤어지고 난 후에 동선까지 모두 기지국 위치로 확인했는데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천만다행히 남편은 아닌 건데. 이러면 지금 등장인물이 그 친한 언니밖에 안 남거든요. 강 씨. 네. 근데 강 씨랑도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취직도 시켜주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절친한 강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 때문일까요? 수사팀은 사망한 일가족의 장례식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얘기?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친하다고 알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금이 갈 만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예, 강 씨가 장례식장을 찾아와서 최 씨의 어머니와 친언니에게 최 씨 대신 돈을 좀 갚아달라고 하더랍니다. 어? 최 씨 대신 돈을 갚아달라고요? 그 최 씨가 강 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야, 근데 이거는 너무 그림이 매치가 안 되네요. 그렇게 그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내 동생처럼 여겼다면 슬프고 애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서 돈 얘기를 해요? 빌린 돈 액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1,8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제 400만 원만 갚았다고 하면서 차용증까지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장례식 끝나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막 비통한 상황인데 친분이 없더라도 애도의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슬픈데 이 얘기 들으면 좀 벙찌일 것 같기도 해요. 벙찌고 당황스럽죠. 이 상황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겠죠. 근데 돈을 못 받았어 내가. 그러면 더더욱 살해할 이유가 없죠. 안 되죠. 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갚아줘야 될 사람들이 갚아주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받아야 될 사람이 살해하고 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현장 감식을 몇 차례나 계속해오던 우리 최 형사님이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다음 패를 찾아냅니다. 다음 패가 뭐였나요? 이 뭐야 또? 자, 이겁니다. 이 신발 박스 같은 거 같은데? 이거 그냥 운동화 박스.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어? 이게 뭐지? 편지가 있는데요? 중요라고 써있는데? 중요라고 써있어요. 어머. 그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꺼내서 한번 봐주시죠. 차용증인데요? 그래요? 네. 차용증 월적금 50만 원. 강은 최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서 2014년 10월 24일부터 적금 50만 원을 2016년 9월 24일까지 완납하기를 약속함. 다 갚은 뒤에는 단 50만 원이라도 더 주기로 함. 2014년 9월 24일. 이게 지금 빌린 사람이 강 씨가 최 씨한테 빌린 건데요? 강이 동생 최로부터 네. 1,8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빌려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장례식장에서는 강 씨가 가서 돈 내놔라 했잖아요. 제가 빌렸다. 이게 바뀐 건데? 이거 아닌데? 전혀 내용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네. 오히려 최 씨가 강 씨한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이 맞다면. 근데 지금 이제 화제가 났던 게 2014년 12월 29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2013년 9월 24일이니까 1년 한 3개월 전. 지금 강 씨가 돈을 갚아줘야 될 상황이라면 범행 동기는 일단 뚜렷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학부형 관계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그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뭐야? 것이 아 이게 너무나 뭐죠?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현관 입구에 있는 그 신발장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박스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는 현금도 한 9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어머. 현금을 그만큼이나 갖고 있던 최 씨가 굳이 강 씨한테 돈을 빌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강 씨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용증이 2개인 거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강 씨가 들이밀었다는 차용증이 있고 신발장에서 발견된 차용증이 있는 건데 강 씨가 가짜 차용증을 가지고 가고 들이민 거네. 장례식장에서. 야 이거 이러면 진짜 나쁜 인간인데. 말도 안 되죠. 이거 인간 아닌데 이러면. 네. 그때가 화재가 난 지 한 3일째 되는 1월 1일이었는데요. 이제 새 벽두라고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은 이제 29일 날 강 씨의 행적 수사에 모두 붙고 저랑 선배님 한 분이랑 이제 강 씨 반응을 보러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강 씨의 반응이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로. 계속 슬픈 척 연기하지 않았을까요? 하고도 남을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슬퍼하는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해 첫날부터 왜 찾아오냐며 불쾌한 내색을 비추더라고요. 불쾌한 내색을 3일 만에 뭐 아주 그냥 확 변한 거네요. 본색을 드러내네요 이제. 저희가 화재 난 날 강 씨가 어떻게 화재 현장으로 오게 됐는지도 물어봤었거든요. 바닷가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인근에 살고 있는 친언니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어디로 어떻게 왔는지 다시 물었더니 어느 쪽으로 왔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면서.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것 양심이 같은데요? 없어서 기억이 안 났어요. 네. 저희가 사전에 친언니랑 언제 통화했는지 통신 기록도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 언니한테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강 씨가 걸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화를 건 시간도 9시 43분이었는데 화재 현장에 46분에 도착을 했고요. 바닷가에서 화재 현장까지 3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다 거짓말이네. 다 거짓말이네. 거짓말이면. 이런 단순한 것도 형사님들이 확인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진술 내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하던 강 씨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넵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실수를 한 모양이네. 그죠? 걔 얼굴에 근심이 많아 보였어요. 잘 웃지도 않고. 얼마 전에는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울증량이 떨어지면 불안하다고 하면서요. 죽을 때 절대 혼자는 안 죽는다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간다는 말도 하더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불나기 전날 걔가 그 친정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경운기에 휘발유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그래서 아버지가 경운기에 넣게 휘발유 사오래? 했더니 그냥 그러더라고요. 야 현장에서 발렸던 휘발유. 형사님들이 꺼내신 것도 아닌데 본인이 휘발유 얘기를 먼저 꺼낸 거네요. 거기서 휘발유가 나왔다는 걸 형사님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식반에서만 아는. 네. 결국 최근에 우울했고 약 나왔고 휘발유까지 다 나왔네요. 뭐 감식 결과에 나온 내용들을 본인이 똑같이 다 알고 하고 있는 있어요. 거잖아요. 최 씨가 이 사건을 전부 저질렀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네. 자기가 자백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애들을 내가 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형사님들이 아주 순진하게 수사 방향을 틀 거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행적 조사하는 선배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날 낮에 뭘 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들 때문에 강릉에 있는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병원도 이제 그 내연남 병문 차 갔다 온 거로 확인됐습니다. 내연남도 있었어요? 아니 자기 내연남 만나러 가는데 그걸 자식 핑계를 대냐?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제부터 강 씨의 진술을 모두 깨부술 증거들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수사팀은요, 강 씨가 29일 움직인 모든 동선을 따라서요, 졸피뎀이 나온 음료수와 맥주를 동시에 구입한 곳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야, 근데 이게 뭐 음료수 가지수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맥주도 그렇고 마트 슈퍼가 근처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요. 네. 범행 장소에서 가까운 마트, 슈퍼 할 것 없이 이제 점점 반경을 넓혀가면서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걸 샀다 싶으면 무조건 CCTV를 다 확인해봤고요. 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뛰어다녔는데 결국 찾았습니다. 아 진짜요? 어디서 산? 진짜 먼 거 사고 갖고 그렇죠, 있던 그렇죠, 거를 그렇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네, 이뿐만 아니라 주유소에서 휘발유 산 것도 확인했고요. 내연남 병문안 갔다가 나오면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구입한 약국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직접 발품 팔면서 하셨겠어요. 야 진짜 같은 또래의 자식을 키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강 씨하고 그러니까요. 최 씨하고. 맞아요. 아, 그것도 어쩌면 이런 접근했을 수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화재에 와서 친절한 척 접근하면 진짜 마음을 열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정책하기에 좀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체포를 하는 그 순간까지 강 씨는 참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은 자백을 하긴 합니다. 네. 근데 뭐라고 했을지 다 아시는 말들인데 죽일 마음은 없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했어. 그 졸피뎀인가 그거하고 휘발유도 사놓고서 씨. 이 사람 또 끝나고 담배 달랬던 거 아니야? 아이씨 기가 막히다 이거. 그러니까 강 씨 말로는요, 불 지른 날 돈 문제로 다투다가 원성이 좀 높아져서 그렇게 된 거지. 아, 내가 아이들까지 죽일 마음은 진짜 없었어요. 졸피뎀 탔잖아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방화의 원인이 휘발유잖아요. 우발적이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수사팀에서 솔직히 털어놓으라고 했더니 장애가 있는 자기 애한테 최 씨가 심한 막말을 했던 게 화가 나서 아이들까지 살해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낯짝도 참 두껍지. 장례식장 가서 가짜 차용증을 어디다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차용증이 다 불에 네. 타서 없어진 줄 알았겠죠. 그랬겠죠? 안방에 휘발유가 나온 곳이 장롱이었거든요. 아마 장롱에 차용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휘발유를 뿌린 것 같은데 실제로 차용증, 현금 등 중요한 것들은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현관 신발장에 있었던 거죠. 범인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방이었구나. 우발적은 죽어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유, 말이 안 되죠. 우발적이라니. 그리고 저희도 사망자들의 발견 위치도 그렇고 여러 정황상 졸피뎀 때문에 잠이 들긴 들었지만 뒤늦게 놀라서 네. 내피를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거실에 4명을 나란히 눕혀놓고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4명을 거실에 놓고 휘발유 뿌렸다고요? 그럼 각자 도망가다가 지금 그게 된 거예요? 피하다가? 어우, 야, 약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사람을 일렬로 제가 다 눕혀놓고 뿌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딸아이만 데리고 급하게. 급하게 다른 방으로 애들 들어가거나 못 챙기니까. 정신없으니까 그 현관으로 못 나왔던 거 아니야? 아유, 그 범인이 그 자신이 그때 범행 당시에 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요. 피해자들이 모두 누워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도 휘발유를 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몸에도. 참으로 잔인한 그런 범행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네. 더 끔찍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 강 씨가 그 일가족을 살해하기 전 한 차례 방화를 시도한 정황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방화를 미리 연습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연습? 방화를 어떻게 연습해? 불을 지르는데? 사람 상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그 내연남한테요. 아 그럼 예? 이번에 있던 게 그 맞습니다. 예. 이 사건이 있기 3일 전에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도 같은 방식으로 죽이려고 했더라고요. 병문안을. 병문안을 간 거야? 죽이려고 해놓고 아주 그냥 악마네 악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야, 그럼 내연남 보험금 수령인을 자기로 바꿔놨나 보죠. 굉장히 뭐 계획적이네. 그런 걸 했겠죠. 야, 4명을 죽였어. 아 욕이 나오네. 야, 이거 악마보다 더한데. 이 아빠는 와서 과자 사주고 그게 마지막에 본 거네. 그쵸 마지막 본 거죠 그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2009년 10월 10일 새벽 4시 45분 119로요.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불 났어요, 불. 그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눌러서 나와봤더니 반지하 집에 불이 난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어이구 인명 피해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신고가 들어온 곳은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반지하에서 이제 거센 불길이 막 치솟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지. 반지하층엔 2가구가 살고 있는데 다행히 화재가 난 집에만 불길이 있고 옆집까진 불이 붙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급히 장비를 챙겨 불이 난 집으로 내려갔는데 한 중년 여성이 바지에 불이 붙은 채 아유, 현관문을 빠져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사람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불이 났던 그 집에 있던 여성분이 바지에 불이 붙은 거 아니에요? 새벽 시간에 불이 나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모양이네요. 네. 그러면 혼자 사는 분이었나요? 안타깝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겨우 이제 의식을 붙잡고 있던 여성이 소방대원에게 아주 힘겨운 목소리로 집안에 딸이 있으니 구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화재 진압과 동시에 방에 있던 딸을 구조했는데 심하게 화상을 입고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두 모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모녀가 모녀가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구나. 그랬네요. 본인도 되게 다급한 상황인데 딸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쓰러지신 것 같아요. 아니 대체 그 새벽에 얼마나 불이 크게 났던 겁니까? 모두가 잠든 새벽 순식간에 번진 불은요. 반지하 집 하나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저 입구인데요. 아 저기 지금 소방관이 누군가를 사람이에요? 계단을 통해서 지금 데리고 나오는 네. 영상 같은데요? 어우 싹 다 탔네. 아이고. 아휴. 거실 주방 뭐 완전 다 새카맣게 탔는데. 출동한 지 15분 만에 불을 모두 진화해서 다행히 옆집이나 위층까지 피해가 가진 않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주방에 있는 거실 쪽에서 불길이 치솟아서 모녀가 깨어 있었다고 해도 현관으로 대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아하. 추정됐습니다. 자, 화재 원인은 나왔습니까? 불이 진화된 후에 곧바로 현장 감식을 하기 위해서 형사님이 과수팀과 함께 집에 들어갔는데요. 거실에 들어간 순간 이 사건은 단순 화재가 아닌 강력 사건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어머.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빨리요. 현장을 수색해보니 거실 쪽에서 새까맣게 타버린 1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이 하나 발견됐고요. 통 내부에서 휘발유가 검출됐습니다. 누군가 새벽에 모녀가 자는 집에 침입해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가구의 특성상 단독주택도 아니고 다세대 주택이면 옆에 바로 인접해서 살고 있는 다른 세대에게도 엄청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아니, 상황인 무조건, 거잖아요. 무조건. 근데 이걸 뭐 앞뒤도 없이 이렇게 무모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집안에서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나요? 네, 내부가 다 타버린 데다 화재 진화 때문에 물기둥이 집안에 휩쓸어서 지문이나 DNA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요. 화재가 나기 전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 화재 원인이 유류에 의한 방화라는 것만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병원으로 이송됐잖아요. 모녀는 어떻게 됐나요? 딸은 병원에 가서도 의식을 찾지 못했고요. 아하. 어머니는 의식이 잠시 돌아왔지만 대화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3일을 버티다 두 분 모두 같은 날 사망하셨고요. 하이는 전신 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딸이 당시 만으로 겨우 19살이었더라고요. 집 주변에 CCTV는 없었나요? 집 앞을 비추는 CCTV는 없었고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골목에 있는 방범용 CCTV 한 대가 전부였는데요. 사건 발생 시각 전후 CCTV 상황을 분석하는 동안 우선 사건 당일 집에 없었던 남편을 서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 남편이요? 그러면 딸의 아버지가 있었네요? 사실 이 불이 난 집은요, 부부와 사망한 딸, 그리고 2살 터울의 남동생,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오. 함께 살던 부자는 화재가 난 날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아버지는 허씨, 아들은 허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가 다 된 시간에 두 분이 집에 없었다라는 것은 외박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그날 어디에 있었습니까? 허 씨는 수원에 있는 지인 집에 있었다고 했고요. 허구는 강원도에 놀러 갔었다고 했습니다. 화재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아들 모두 많이 놀라고 슬퍼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녀 주변을 조사하던 형사님 귀에 이 수상한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수상한 소문이요? 그게 뭐죠? 이웃 주민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사망한 아내와 남편인 허 씨가 평소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이 좋은 부부는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 그래도 자기 자식 딸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그렇죠. 그러기는 아닌 것 그건 같은데. 아닐 거야, 그쵸? 네. 근데 뭐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있었나요? 허 씨가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아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돈도 집에 거의 갖다 주지 않아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고요. 부부 사이의 갈등이 꽤 오래 지속돼서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이혼 준비 중이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남편이 하필 집에 없는 그 사이에 네. 불이 났다. 아, 뭔가 좀 공교롭긴 하지만 그래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딸이 있잖아요. 집에 설마 딸까지 있는 집에 아버지가 그럴 리는 그건 없죠. 아닌 겁니다. 그건 아닐 네. 것 같아. 저희도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허 씨 외엔 모녀 주변에 의심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사망한 어머니는 일용직으로 딸은 미용실 보조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터라 동네 주민들 사이에 평판도 아주 좋아서 모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이 남편이 허 씨를 일단 일용의자로 보고 불이 난 당일 같이 있었다던 그 수원의 지인까지 다 불러서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허 씨에게서 범인의 윤곽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아, 희미해진다는 것은 범인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우선 당일 행적에 대한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허 씨 말론 불이 나기 전날 밤부터 쭉 수원에 지인과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보니 실제로 수원에 있었더라고요. 혹시 휴대폰만 수원에 두고 움직인 거 아닐까 싶어 같이 있었던 지인을 분리시켜 조사했는데 사건 전날부터 당일에 대한 두 사람 말이 얼추 맞는 겁니다. 미리 입을 맞춘 건 아니겠죠? 그래 보이진 않았습니다. 입을 맞췄다 하더라도 사소한 부분에선 티가 나기 마련인데 앞집이랑 쓰레기 문제로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는 것과 함께 축구 경기를 봤는데 점수가 몇 대 몇이었는지까지 디테일한 상황에 대한 진술들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남편분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불이 났던 그날 집에 없었던 가족이 한 명이 더 있잖아요. 아들이요?
아들 허군도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사건 전날 주말을 맞아 친구와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간 게 확인됐습니다. 불이 나기 3시간 전인 새벽 2시쯤엔 당시 한창 유행하던 미니홈피에 친구와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날 친구랑 간 숙소도 확인해봤는데 강원도에 있었던 게 모두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몰랐던 피해자의 원한 관계 이런 게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혹시 아까 그 집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CCTV가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에 잡힌 건 없었나요? 신고가 들어온 지 정확히 3분이 지난 새벽 4시 48분에 CCTV에 누군가가 나타나긴 합니다. 아 그래요? 3분 뒤네요? 네. 근데 대체 이 사람은 왜 그 시간에 이러고 돌아다닌 걸까요? 자전거 탄 사람 아니에요? 야,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네. 자전거. 지금 저 자전거 타는 사람이 혹시 뭘 입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반팔 티 같고. 면티, 반팔 면티? 반팔 면티. 밑에는 반바지야? 뭐야, 반바지 맨발이? 같은데. 네. 맨발인가? 근데 10월이면은 반팔을 입어도 반바지는 잘 안 입을 텐데. 쌀쌀했을 텐데. 그냥 집에 있다가 급하게 뭐 잠도 안 와서 바람 쐬러 자전거 네. 타러 나온 그런 느낌처럼. 운동 삼아 나올 수도 보이거든요. 있죠. 근데 뭔가 수상한 사람이라면 얼굴을 가렸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얼굴 가리거나 모자를 쓰거나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니까. 그리고 방화범이면 급하게 막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속도도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진 않거든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요. 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반바지가 아니라 팬티바람입니다. 아니 팬티요? 팬티만 입은 거라고요, 저게? 그건 이상한데? 팬티만 입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요? 그 노출증 있는 거야, 뭐야? 그 선생님은 이 CCTV 화면을 보자마자 사고 당일에 있었던 일이 번쩍하고 떠오릅니다. 사고 당일에 있었던 일이요? 사건 당일 이웃 주민 중 한 분이 근처 골목에서 이상한 걸 주웠다며 소방대원에게 건네준 게 있었는데요. 불에 탄 패딩 점퍼와 운동복 바지, 슬리퍼였습니다. 아무래도 범인이 방화를 저지를 때 불에 탄 자신의 옷을 인근에 버리고 간 것 같더라고요. 아... 당일에 바로 국과수에 보내 감식을 맡겨둔 상황이었고요. 야, 불에 탄 옷이 인근에 떨어져 있었다? 와, 그러면 자전거 탄 저 남자가 팬티바람이었던 것은 물이 붙은 옷을 다 버리고. 버리고 자전거 타고 갔기 때문이다. 그 옷가지가 떨어졌던 장소가 화재가 났던 집이랑 반범용 CCTV가 있던 그 사이 골목이었거든요. 정황상 CCTV에 찍힌 속옷 차림의 자전거 탄 남자가 범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면 저 남자가 어디로 간 건지는 확인이 됐나요? 주변에 다른 CCTV가 없어서 이후 동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요. 아, 야, 저것만 봐서는 남자인 것밖에 모르겠는데요. 나이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네. 혹시 국가수에 맡긴 옷에서는 뭐 나온 게 없었습니까? DNA도 그리고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범인 거라면 뭘 남기고 버렸겠냐고요. 패딩 점퍼와 바지가 오른쪽만 탄 걸로 봐서 범인이 오른손잡이로 추정됐고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동일한 유리 물질이 검출된 것 말고는 확인된 게 없었습니다. 근데 감식이 끝나고 국과수로부터 옷을 돌려받아 보니까 잘하면 옷 주인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자마자 알았거든요. 그래요? 한눈에 봐도 누가 이런 옷을 입고 다녔을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어머, 많이 탔는데? 많이 탔네. 야, 오른쪽만 싹 탔는데 저거는? 저 정도면 범인도 화상을 입었을 텐데, 그죠? 저 패딩이잖아요. 네. 근데 저 옷을 보고 뭔가 딱 범인이 대충 어떤 모습이었을지 알 수 있었다고 했는데 저 훼손되기 전에
새 옷을 보면 아시겠습니까? 아 이거 한때 10대 사이에서 엄청 유행했던 엄청났죠. 엄청나게 유행했죠. 그 브레이커. 네. 뭐 부모님들의 등골을 뺀다 그래서 불렸던 잠바거든요. 맞아요. 10대들 사이에선 굉장히 열풍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10대 남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열풍이었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와 추링이 바지였고요. 신발은 삼선 슬리퍼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 학생이 휘발유로 쉼터를 준비해서 방화를 저질렀다는 아 범인이 10대란 얘기예요, 그런 그래요? 얘기잖아요, 지금. 10대? 방화범? 아,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 아니, 그리고 에이, 설마 10대가 그러게요. 설마. 근데 그 당시에 저런 스타일로 입고 지구대나 경찰서를 드나든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돌면서 저렇게 입고 다니는 애들 중에 최근에 화상 입은 애는 없는지 탐문을 시작하고 전단지까지 배포를 했죠. 근데 10대가 저렇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만약에 범인이 10대에 있는 남학생이라면 사망한 딸도 10대였고요. 그 남동생도 10대이기 때문에 뭔가 그 자녀들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혹시 그 집 아들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거였다면 이건 더 비극인데요. 혹시 나타났나요? 이 옷에 대한 아는 사람이? 전단지를 배포한 지 일주일째가 됐습니다. 인근 지구대에서 경범죄로 조사를 받던 한 남학생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냅니다. 응? 어? 아저씨, 저 전단지에 저건 뭐예요? 저 옷 제가 입고 다니던 건데?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을 한 게 되는 건데? 하는 게 되는 꼴인데?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을 서로 불러서 물어봤더니 같이 어울려 다니는 동네 친구들끼리 돌려 입던 옷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돌려입던 옷이었어요. 10월 초엔 본인이 입고 있었다고 했고요. 한 일주일 정도 입다가 또 다른 친구한테 옷을 넘겼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10월 8일이었다고 했고요. 왼쪽 어깨 쪽이 살짝 찢어져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 불에 탄 옷도 왼쪽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알아봤구나. 그러니까 딱. 10월 8일에 넘긴 거면 화재 사건 이틀 전이네요. 그렇죠. 화재가 10월 10일 날 네. 일어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오토바이 날치기 하다 걸려서 유치장에 같이 들어갔던 친구였는데 유치장에서 나오는 날 그 친구한테 패딩을 벗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요. 다음 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사진도 찍었다며 보여줬는데 같이 유치장 갔었던 친구가 빨간색 패딩 입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토바이 날치기를 하다가 유치장에 갔구나.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네에서 좀 사고 좀 치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무리였을 것 같은데 야, 그럼 10월 9일에도 저 옷을 입고 있었던 거네요. 이러면 일단 유력해지는데 네. 인적 사항은 확인이 됐나요? 어디에 있었어요? 화재 사건 당일 10월 10일 불에 탄 빨강색 패딩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학생을 지금부터 양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군은 당시에 만 15세였습니다. 15세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봤더니 또 다른 퍽치기 사건으로 당시에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합니다. 폭치기 사건? 아유. 15살이? 날치기에 폭치기에. 아유. 15살이면 야, 이건 너무... 바로 만나러 가셨겠네요. 네, 양군을 접견하자마자 그냥 옷부터 벗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치. 화상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 팔다리에 화상을 크게 입었더라고요. 아, 당시 불이 많이 붙었었는지 화재가 난 지 한 달이 다 된 시점이었는데 진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범행은 인정했나요? 자기가 방화를 저지른 게 맞다고 순순히 자백하더라고요. 근데 양군의 입에서 믿기 힘든 얘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왜요, 왜, 뭐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집에 불 지르라고 불 안 지르면 가만 안 두겠다고요. 그 집 사는 형이 저한테 시킨 거예요. 과연 이게 다 양군이 악랄하게 만들어낸 거짓말인지 아니면 뭐 참혹한 진실이 있을지 양군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형이 그 우유팩 안에 열쇠가 있을 거라고 알려줬어요. 자기가 맨날 새벽 4시쯤 들어가니까 저한테 그 시간에 들어가라고까지 했어요. 그 휘발유 뿌리기 전에 화장실 문도 한번 열었다가 닫으라고 했어요. 휘발유를 콸콸 부어도 다들 샤워 소리라고 생각하고 의심도 못할 거라고요. 전 형이 다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저희 할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형이. 와, 이거 근데 되게 구체적인데 사실.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너무 믿기 힘든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심지어 샤워 물소리처럼 뭘 그걸 해라. 들리기 위해서 콸콸 부어도 된다고 동선 뭐 이 집 키도 있고 시간까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집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아 그러니까요. 이 말 다 사실일까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양군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양군은 허군이 시킨 그대로 우유 주머니에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했고요. 휘발유를 담았던 통은 커피 노점에서, 휘발유는 길가에 서 있던 오토바이에서 기름 호스로 빼내 훔쳤다고 했습니다. 라이터를 켠 순간 온몸에 불이 붙어서 나오는 길에 옷을 버리고 도주했다고도 했고요. 모든 진술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아니 시킨다고 양군이 하는 것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쵸. 사람이 죽는 일인데. 알고 보니까 허군이 동네에서 만만치 않은 애였더라고요. 양군뿐만 아니라 동네 애들도 허군 얘기만 하면 몸을 덜덜 떨면서 무서워했습니다. 동네에선 아무도 못 건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허군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면서 할머니 얘기까지 하니까 양군이 겁을 먹었던 거죠. 양군이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허군이 평소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정말 할머니한테 해코지 할까 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 허군의 청부는요. 뭐 하는 X냐 이거. 양군한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의 다른 후배들에게도 범행을 꾸준히 강요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니까 그동안 허군에 대해 입을 열지 않던 애들이 하나둘 고백하기 시작했는데요. 양군에게 한 것처럼 자기 집에 불을 질러달라는 얘기를 동네 몇몇 후배들한테도 했더라고요. 다른 후배들은 모두 못하겠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들은 바로 검거하신 거예요? 범행 사실이 들켰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친구 집에서 멀쩡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채 허군에게 전화해서 엄마랑 누나에 관해서 얘기할 게 있다고 만나자고 한 뒤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태어나게 친구 집에 있어. 아이고. 이게 무슨. 진짜 자기가 시킨 게 다 맞다고 해요?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양군이 다 자백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허군이 가족들을 그 뜨거운 불길 속에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대체 뭔지 허군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죠. 야, 아, 안 보고 싶어. 처음엔 장난을 하다가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죽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냥 평상시에도 보험금 얘기를 많이 했고 후배한테도 그냥 보험금은 장난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충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후배들한테 엄마가 모은 보험금이 좀 있는 것 같더라. 그 돈만 있으면 강남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범행 동기는 아버지가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가 싫다고 불을 질러 왜? 아니 아버지랑 무슨 일이 계속 있었나?
허군이 원래 유망한 육상 선수였는데 중3 때 부상으로 운동을 접게 되면서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고 방황하면서 아버지에게 자주 혼났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불만인데다 늘 잔소리만 한 아버지가 싫었는데 그렇게 늦게 다닐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디데이를 정하고 강원도 여행 계획도 세우고 범행 계획까지 짜서 양군에게 알려줬는데 그날 아버지가 집에 없었던 건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죄의식 하나 없이 태연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배고프다면서요. 치킨 한 마리를 그냥 다 먹었대요. 앉은 자리에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치킨이 입에 태연하게 들어가니? 치킨을 먹는 정도의 친구라면 이거 너무 충격인데요. 근데 뭐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쳐도 나이가 가면 갈수록 계획 때문에 부모하고 누나가 죽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계속 고통스러울 거 아니야, 이 친구는. 말도 안 되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군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요. 허군은요, 역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은 사건의 결말부터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범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2015년 10월 초였고요. 제천경찰서 형사들이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구경꾼들로 북적이던 상황에 한 시민이 형사들 쪽으로 조용히 다가오더니 선뜻 믿기 어려운 얘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아는 사람이 주머니에 뭔가를 넣고 다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독극물 같다는 겁니다. 지인 말로는 아주 조금만 먹여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금세 자리를 떠버리면 증거도 남질 않는다고 했다는데요. 이러다 혹시 또 누군가가 죽게 될까 봐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형사들한테 말한 거죠. 소량만 먹어도 죽을 만큼 위험한 독극물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증거도 안 남는다니 그런 말을 왜 하고 다니는 거지? 근데 요 말이 무서운 이유가 또 누가 죽을까 봐 불안하다. 그럼 누가 죽었다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진짜 독극물로 사망을 했고 이번에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형사님.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문제는 제보자가 의심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다름 아닌 그 지인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가족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군가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뭔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사망을 한 건데요? 지인의 아버지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고요. 최근에 여동생까지 갑자기 죽어서 줄줄이 장례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야, 이 아버지의 여동생까지?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와, 몇 달 새에 독극물로 가족을 살해했다는 거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신고자가 그 지인이란 사람이 누군지도 형사님들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예, 이름에 나이까지 알려줬다는데요. 이 제천에 살고 있는 24살인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아, 24살이요? 24살. 오빠가 20대 중반이면 동생은 20대 초반이라는 얘기잖아요. 오빠예요? 그 남자가. 친오빠예요? 어머머. 만약에 이 남자가 범인이라면은 꿈이 빌 게이츠였다. 가족을 죽여서? 뭘로? 야, 이거 진짜 믿기 어려운데. 두 분 다 사망한 게 맞았어요? 제보를 받은 형사가 혹시나 하고 확인해 봤는데 가족 관계를 확인해 보니 둘 다 사망한 게 사실로 드러납니다. 무섭다. 제천에 살고 계셨던 아버지는 5개월 전인 2015년 5월에 그리고 울산에 살고 있던 여동생은
사망한 지 불과 보름이 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사인이 독극물 때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인 불명으로 변사 처리가 돼 있었고 여동생 사건은 수사 중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둘 다 너무 수상한 거죠, 그러면. 근데 아버지 어떻게 사망하셨길래 변사 처리가 됐던 거예요?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된 건 5월 21일 아침 9시 40분경이었고요. 인근에서 가게를 하던 아버지의 동생이 같이 아침을 먹으러 갔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밥상 아래 속옷 차림으로 쪼그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 먹은 것들을 다 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토사물에 피도 섞여 있었다고 하고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놀란 신고자가 휴지랑 걸레로 그걸 다 닦아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구토를 했는데 피가 섞여 있었다. 피를 토했다면 그게 독극물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지. 근데 왜 변사 처리가 된 거죠? 타살로 볼 만한 다른 정황들은 없었던 거예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집에 누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고 외상도 없었다고 했고요. 단순 변사라도 1차로 검시를 하게 되어 있어서 시신 주변에 사망과 관련됐을 만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국과수에 먼저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사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로 보였던 휴지랑 걸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그럼 토사물에서 독극물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검은요? 그 다음 단계가 사실 부검인데 유족이 반대했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엔 타살로 의심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아서 강제로 할 수는 없어서 사건이 종결돼 버렸던 겁니다. 근데 유족이 반대했다는 건 가족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내랑 아들, 딸, 남매들까지도 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11년 전 2004년에 합의 이혼을 해서 유족은 남매밖에 없었고요. 여동생은 울산에 있어서 오빠가 대신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아, 설마 여동생의 동의서를 위조하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여동생이 사망한 거는 뭐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거예요? 여동생 역시 사인이 불분명한 현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건 너무 무서운데. 여동생까지 사인을 알 수 없었다고요? 현장이 어땠길래요? 요가 매트 위에서 담요를 허리까지 덮은 채 바르게 누운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옷이 가슴까지 말려 올라가 있어서 성범죄가 의심이 됐지만 딱히 반항은도 외상도 없었고요. 외부 침입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면은 여성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근데 누가 현장 상황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거였어요? 사망한 여성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집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데요. 이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집주인도 이 남자친구가 그 집에 가끔 드나드는 걸 봤던 터라 믿고 문을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남자친구 몰래 집 비밀번호를 바꾼 거면 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신고 전날 밤 10시 30분까지 둘이서 메신저를 주고받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신고 기록을 보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에 갔던 게 여자친구 오빠의 전화를 받고 갔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망자의 오빠가 가보라고 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전화를 뭐라고 했던 거예요?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데 꿈자리가 이상하니 가서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답니다. 전날 여자친구의 오빠가 울산에 왔었다고 합니다. 울산에 왔다고요, 전날에? 볼일이 있어서 친구랑 포항에 가는 길인데 밥이나 먹자며 연락이 왔었다고 했고요. 저녁 7시쯤 집으로 찾아와서 오빠 친구가 몰고 온 차를 인근에 주차해 놓고 셋이서 가까운 고깃집에 갔었다는 말을 여자친구가 했다고 합니다.
저녁 먹고 언제 헤어진 건데요? 저녁 8시 반쯤 헤어졌다고 합니다. 돼지갈비에 연탄 불고기까지 5인분을 먹고 냉면에 비빔밥까지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오빠가 평상시 자기가 먹는 소화제라며 조제약 봉투 2개랑 캡슐로 된 약 2알을 줬다고 합니다. 마침 소화제를 갖고 있었다? 설마 그 약 중에 독국물이 있었던 건가? 가족이 준 거니까 당연히. 아, 당연하지. 의심 없지. 의심이 아예 없죠. 그러면은 8시 반에 오빠랑 헤어지고 10시 반까지 남자친구랑 통화를 한 거면 뭔가 이 자기 직전에 약을 먹었나 본데요, 소화제를. 아니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먹은 음식을 다 토해냈었잖아요. 피까지 토했고, 근데 여동생은 현장에 아무것도 없었고. 이상한데? 무슨 독국물을 대체 어떻게 먹였길래 증거가 없는 거지? 그리고 나서 또 그 오빠는 진짜 포항으로 간 게 맞았던 거예요? 네. 여동생이 오빠에게 그날 밤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있었는데요. 아주 귀여운 말투로 조심히 가고 혹시나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포항에 도착해 포항에 사는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제천 친구와 셋이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오빠는 뒤늦게 경찰에 연락을 받고 울산으로 내려가 참고인 진술을 받았고요. 동생 지인들에게 연락해 장례까지 치른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이 사망한 이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장례가 다 치르고. 네. 사랑하는 가족에게 좋은 아들, 좋은 오빠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셋 가족이 함께 웃으면서 밥 먹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너무 멀리 왔어. 진짜 미안해. 우리 가족 하나 지키지도 못해서 할 수 없는 게 너무 짜증나고 슬퍼. 제발 옛날처럼 돈 하나도 없이 살아도 되니까 제발 돌아와. 내가 더 잘할게. 다 잘할게. 더 노력하고 말도 잘 듣고 돌아와줘. 지금 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나도 살고 싶지 않아. 사랑하는 아빠, 내 동생아. 올라온 것만 보면은 굉장히 구구절절한데. 예. 너무 슬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데 이 오빠라는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면 아니 아버지, 여동생까지 죽일 이유가 아예 없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유는 돈으로 가는데 설마 두 사람이 몰래 보험을 들어온 건 아니겠지? 아, 맞네. 가족이 다 상속을 받을 테니까. 당연히 수사팀도 범행 동기를 보험금으로 보고 보험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아버지와 동생 앞으로 보험이 들어있긴 했는데 아버지는 아주 오래전에, 동생은 1년 7개월 전에 들었고 보험금 수령인이 모두 법정 상속인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보험은 오래전 부부가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익자가 자녀여서 보험금 7천만 원 중 한 1,000만 원 정도가 동생한테 입금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여동생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재해 사망으로 2억 원이었는데 법정 상속인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당장 오빠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보험이 좀 애매하게 돼버렸잖아요. 그쵸. 수익자를 보통 자기로 다 바꿔놓잖아요. 근데 보험을 뭐 사망 직전에 들어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 이 오빠란 남자가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해갖고 요거 받는 사람이 법정 상속인이 어머니인 거를 아예 몰랐거나. 야, 과연 그랬을까? 그래서 수사는 어떻게 됐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역시 오빠가 부검을 원치 않았거든요. 아, 아버지에 의해서 그 여동생까지? 자기 가족이 사인도 없이 죽었는데, 야, 이상하지. 부검을 안 하고 그냥 장례를 치른 건 아니죠? 울산에서는 20대 젊은 여성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부검 영장을 받아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와, 너무 다행이다. 제천에서는 그 사이에 탐문 수사를 시작했죠.
아, 이거 너무 궁금해지는데. 한문 수사로는 뭐가 나왔나요? 다들 아버지가 갑자기 밥을 먹다 체해서 돌아가신 걸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쉬는 날도 없이 산으로 들로 약초를 캐러 다닐 정도로 건강하고 부지런했다고 하고요. 시신으로 발견된 당일에도 고구마를 캐러 가기로 약속까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아한 거죠.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급체로 돌아가신다? 그렇게 소문을 누군가가 지금 내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제천서 형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을 당시에 아들이 휴대전화 매장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찾아갔는데 월세는 3개월이나 밀려 있고 전기세도 7개월째 밀려서 전기도 끊긴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소문을 마치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도 다 치르기 전에 금방에서 팔찌 30돈, 목걸이 30돈을 샀다. 이런 얘기도 들렸던 거죠. 곧 큰 돈이 생기거나 생길 걸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아니, 지금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금 60돈이나 샀다고요? 전기세도 못 낼 상황인데 2달 후에 금을 그렇게나 많이 살 수가 있냐고. 이게 지금 얼마든 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금 살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그럴 수가 돌아가셨... 있나? 그런데 친지들 얘기로는 그 아들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매가 크는 내내 아버지가 일 때문에 지방을 돌면서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했고요. 아버지가 제천에 산 지도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정이 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 아들이 동생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했다고 합니다. 남매 정이 깊었구나. 어머니도 일찍 이혼한 상황이면 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1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로 오빠가 아버지같이 동생을 챙겼다고 합니다. 동생이 성인이 되자마자 울산에서 네일샵을 열고 싶다고 해서 방도 얻어주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항상 두 팔 붙이고 먼저 나섰다고 했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 더더욱 오빠가 동생을 해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사망한 지 3주 만에 동생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요. 몸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확인됩니다. 야, 청산가리요? 독극물이잖아요. 먹으면 바로 죽는데. 근데 아버지는 토사물까지 나올 정도면 거기에 청산가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토사물을 닦은 걸레랑 휴지에선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청산가리는 공기 중에 산화되면 검출되지 않거든요. 만약 부검을 했다면 청산가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 그래서 옛날에 청산가리를 어르신들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라고 없어진다고. 어머 전혀 몰랐네요. 아, 처음에 제보자가 현장에 뜨면 증거가 안 남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 얘기였네요. 야, 어떻게 동생한테 그런 짓을 바로 잡았어요? 우선 제천서 형사들이 사망자들의 아들이자 오빠를 긴급 체포하기로 합니다. 거의 매일 게임만 하면서 살다시피 한 사무실에 급습하는데요. 형사들한테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그 사무실에 같이 게임을 하며 놀던 동네 형, 동생들도 왜 잡아가냐며 형사들에게 난리를 쳤다고 하고요. 야, 이 분노할 사람이 지금 누군데 옆에서 이것들은 또 같이 때려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긴급 체포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 가능할 텐데 뭐가 있었던 겁니까?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형사들한테 남은 시간은 48시간. 사실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30시간 남은 상황이었는데 사무실 건물에 있는 CCTV를 확인하다가 결정적인 걸 찾아냅니다. CCTV에 뭐가 잡혔는데요? 뭐 청산가리를 주고받은 장면이 뭐가 있었나요? 그건 아니었고요. 경기 넘버를 단 대포 차량이 한 대 주차장으로 들어오길래 트렁크를 확인했는데 거기서 붕산, 염화 제2수은 그리고 청산가리가 나옵니다. 왜 거기 들어가 있어?
같이 게임하던 형 동생들이랑 친동생보다 우애가 더 깊었나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여동생까지 갑자기 이러니까 그걸 먹고 죽을 것 같아서 자신들이 몰래 치워뒀던 거라고 합니다. 아휴, 진짜. 사무실에서 먼 과로약을 자꾸만 캡슐에 넣으면서 이걸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캡슐. 동생한테 캡슐도 2알 줬었잖아요. 소화제라고 하면서. 캡슐에 넣어서 먹인 거네. 근데 같이 발견된 것들은 뭐였어요? 그것도 그 남자가 한 거였어요? 예, 3가지 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청산가리까지 다 금세공 할 때 쓰는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청산가리는 쉽게 말하면 금을 추출할 때 쓰는 화학물이고요. 붕산은 금을 용접할 때 불순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염화 제2수원은 금을 가공할 때 쓰는 겁니다. 아무나 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나 살 수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핵심이죠. 아무나 살 수 없다. 그래서 수사팀이 남자의 통화 내역 중에 가장 많이 통화한 전화번호들을 추려냈는데 거기에서 금 세공업자를 찾아냅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건너 아는 사이였다는데요. 자신이 투견을 하는데 자기 개에다가 청산가리를 발라놓고 싸우게 하면 상대 개가 그걸 먹고 죽지 않겠냐. 이기면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접근했다고 했고요. 아이고야. 그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2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12일 전에요. 변명도 비겁한 게 그것도 속임수로 이기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투견을 한 건 맞아요? 지인들 중에 같이 투견장에 딱 한 번 구경 간 사람이 있었는데 범인한테 대회를 내보낼 개는 없었다고 했고요. 동네 돌아다니는 개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는 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 그런데도 아들은 화학에 관심이 있어서 감기약, 피임약, 물이랑 소주, 콜라에도 넣어보고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해 봤을 뿐 가족을 죽일 이유는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사람 먹는 거에 다 타박부시 다 준비해놓고서 무슨 아유. 야, 그럼 지금 무슨 박사야. 뭔 화학에 관심이 많다고 저런 거래. 야, 참. 변명도 가지가지 한다. 화학에 관심이 많대. 통화 기록 중에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날 아버지 집 인근 기지국에 아들의 전화번호가 잡혔는데 통화 상대가 또 금 세공업자였거든요. 그때 사람이 청산가리를 얼마나 먹어야 죽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약을 먹인 후에 포항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그 순간에도 아주 바빴습니다. 휴대전화로 청산가리 위험성, 얼마나 먹으면 죽나요? 뭐 이런 걸 계속 검색한 게 다 나옵니다. 그럼 그거 아니라고 발뺌을 한다는 거예요? 참 돈이라는 게 이게 돈이 얼마나 돌면 이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계획을 하고. 근데 그렇게 아꼈다며 여동생을. 그러니까. 그런데 수사팀에서 긴급 체포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더라고요. 동생의 보험금이 법정 상속인인 엄마에게 간다는 걸 알고 어머. 보험회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돌아갔다고 했고요. 게임하던 그 사무실에서 욕을 하며 10원 하나 못 준다.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캡슐에 가루를 넣었다는데요. 10여 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의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려고 한 날, 그날 바로 긴급 체포가 됐던 거였습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범행 대상이었는데 매일 같이 먹고 자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도 있어요? 그것도 4개의 보험을 들어놓고 2번이나 시도한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싹 다 죽일 생각이었던 거야 뭐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일 전인 5월 15일에 아내가 감기에 걸렸었는데
남편이 물약을 챙겨주면서 마시라고 하고 볼일을 보러 나갔다는데요. 아내가 입에 넣는 순간 염색약 냄새가 나서 바로 뱉었다고 합니다. 뭔가 수상해서 남편의 점퍼 주머니를 뒤지니까 플라스틱 통에 하얀색 알갱이가 들어있었는데 혹시나 하고 새 물약을 따서 그걸 넣었더니 비슷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 플라스틱 통을 사진까지 찍어놓고 그날 밤 감기약에 대체 뭘 탄 거냐 막 따지면서 아내가 통을 집어던지니까 그게 얼마짜린지 아냐며 화를 내더니 바닥에 널린 알갱이를 주워 다시 통에 담았다고 합니다. 정말 더 아찔했던 건요. 남편의 여동생이 사망하기 직전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여동생이 죽기 전에 아내한테 뭐 실언이라도 해봤다는 거야, 뭐야? 그러네. 감기약이라고 하면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저녁에 아이랑 치킨이랑 콜라를 시켜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싱크대 위 종이컵에 콜라가 한 컵 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색이 약간 변해 있어서 냄새를 맡으니까 감기약에서 나던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무섭다.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콜라에 또 뭔 짓을 한 거냐고 했더니 버리려고 둔 거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애 엄마가 먼저 발견을 했으니까 망정이죠. 이거 애가 마실 뻔한 거잖아요. 애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행동이죠, 이거는. 야, 혈육이 중요했으면 부모 형제한테 이런 짓을 했겠냐고. 와. 말이 안 된다. 야, 이거 지금 가족 목숨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빌 게이츠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야, 이건 가족뿐이 아니라 기분 나빠도 타서 먹일 것 같고 뭔가 걸려 있으면 그냥 죽일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아까 줄줄이 상 치르고 스스로 목숨 끊을까 봐 걱정했던 우정 넘치던 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자기네들도 밥 시킬 때 꼭 1인분씩 따로 포장되는 걸 먹었다고 합니다. 음료수도 꼭 캔이 따져 있는 건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했고요. 솔직히 무서웠겠지. 맨날 그 사람 죽일 수 있다면 캡슐 가루를 쳐놓고 또 가지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럼 왜 같이 있냐? 지인들도 이상해.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지. 그 지인들도 정상이 아니야. 끝까지 인정 안 했죠? 에? 억울합니다. 억울하세요? 네. 어떤 점이 억울하세요? 믿기세요. 와. 야, 이런 태도였다고?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얘기해요? 저는 태도에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 말로는 온라인으로 바카라나 토토 같은 도박을 했었다는데요. 2014년 10월까지 동생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5,6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400만 원도 못 갚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2015년 1월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약 9개월간 도박에 퍼부은 돈이 3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도박은 하면 안 돼. 와, 이게 도박 때문이었다고요? 동생 보험금이 없으면 당장 사단이 날 판이었네. 맞습니다. 동생이 사망하기 5일 전에 직접 대출받은 기록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오빠가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더라고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당장 합의를 안 하면 징역 갈지도 모른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동생이 오빠한테 대출금을 보내주면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럴 때 가족끼리 돕지 누가 도와주겠어. 동생을 죽이려고 5일 뒤에 청산가리 갖고 와서 지금 준 거 아니야. 네. 아, 그리고 죽였구나. 그 죽였지. 돈은 그 돈대로 받고. 그쵸. 죗값은 얼마 받았습니까?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